요리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세계였다. 평생 끼니를 해결하는 건 엄마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였다. 나는 그저 주어진 밥상을 받아들기만 했다. 그런 내가 어느 날 부엌에 섰다. 칼을 쥔 손이 떨렸다. 끓는 물 앞에 서니 마음이 조급해졌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했다. 아내가 아팠다. 입맛을 잃고 기운을 잃고 조금씩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아내를 위해, 아내의 한 끼를 위해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때는 몰랐다. 그 조심스러운 시작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부엌은 나에게 언제나 낯선 공간이었다. 아내가 쓰던 칼과 도마, 국자와 후라이팬,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서랍을 열 때마다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고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땀이 났다. 손에 칼을 쥐었을 때 나는 문득 두려워졌다. 이걸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부엌은 단순히 요리만 하는 곳이 아니었다. 아내가 가족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전쟁을 치르던 곳. 나는 그곳에 무장도 없이 들어선 셈이었다. 첫날 나는 라면을 끓이려다가 물이 끓기도 전에 스프부터 넣어버렸다. 면은 퍼지고 국물은 탁했다. 냄비를 바라보며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걸 정말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그걸 한 그릇 들고 아내에게 갔다. 아내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 숟가락을 떴다.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내는 미소 비슷한 것을 지어 보이더니 작게 말했다. 조금 짜네. 그 말에 나는 머쓱하게 웃었다. 다음엔 좀 덜 짜게 끓이게 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부엌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어디에 뭘 두었는지 몰라 허둥거리고 칼질 한번 하려다가 손을 베일 뻔했다. 오이 하나를 자르는데도 손목이 뻣뻣해서 비뚤비뚤하게 잘렸다. 무심코 떨어진 채소 껍질 하나도 싱크대 바닥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다. 그걸 쓸어 담으면서 나는 숨을 고르고 또 고르며 생각했다. 이걸 매일 해왔던 당신은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제야 나는 알았다. 한 끼를 차린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는 걸.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은 시간과 마음을 들여 만들어낸 하나의 작은 세계였다. 손끝에 난 작은 상처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서툴러도 괜찮을까? 하지만 아내는 말했다. 고마워.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내게 칼보다 날카롭게 박혔다. 고마움이라니. 서툰 라면 하나에 비뚤어진 오이 썰기에 기름 튄 바닥까지 나는 한없이 미안했고 한없이 고마웠다. 서툴러도 괜찮았다. 부족해도 괜찮았다. 아내가 내 밥을 먹어주는 한 나는 계속 부엌에 설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칼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자. 그리고 스스로를 토닥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괜찮아. 서툴러도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면 돼. 아내를 위한 부엌, 그것은 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그렇게 비로소 사랑을 손끝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아내를 위한 첫 요리, 형편없는 국과 실패한 반찬들. 다음날 아침 나는 부엌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오늘은 국을 끓여볼까? 국이란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했다. 물을 끓이고 재료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하면 된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무 몇 조각과 시든 파, 그리고 반쯤 얼어붙은 고기 조각 하나. 그걸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칼질은 여전히 서툴렀다. 물을 써는데 똑바로 썰어지지 않고 파는 질질 끌리다시피 잘렸다. 끓는 물에 물을 넣고 고기를 넣고 파를 넣고 소금을 넣었다.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러나 뭔가 이상했다. 국물 색이 탁했다. 맛을 보니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그저 밍밍하고 어정쩡한 맛이었다. 이걸 먹을 수 있을까? 나는 한숨을 내쉬고 밥을 안 치고 계란을 꺼내 후라이를 했다. 소금을 뿌리는 걸 깜빡해 싱거운 달걀 프라이가 완성됐다. 반찬이 너무 없어 보여서 급히 김치를 꺼냈는데 김치도 쉬어 있었다. 나는 그대로 한상을 차렸다. 밥, 국, 달걀 프라이, 김치. 아내는 침대에 누운 채로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뭘 했어? 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국이야. 무국. 아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수저를 들어 국을 한 입 떠먹었다. 조용히 씹었다. 그리고 말했다. 조금 싱겁네. 나는 웃으며 소금을 들고 갔다. 조금 더 넣을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달걀 프라이를 맛본 아내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담백해. 나는 부끄럽게 웃었다.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알았다. 그래도 아내는 나를 위해 맛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날 나는 처음 깨달았다. 음식은 맛으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정성과 사랑이 담기면 서툴고 투박해도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한 끼가 된다는 걸. 아내는 한참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부엌에 홀로 앉아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를 썼다. 오늘 무국은 형편없었다. 하지만 아내는 웃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국을 끓여야지. 나는 그렇게 조금씩 부엌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이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서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 부엌에 서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처음에는 손끝이 덜덜 떨리고 칼끝이 내 맘대로 가지 않았다. 오이는 삐뚤빼뚤했고 당근은 두께가 제각각이었고 양파를 썰다가 눈물이 터져 부엌 바닥에 주저앉은 적도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자책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 때면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는 아픈 몸을 이끌고서도 내가 차린 어설픈 밥상을 보고 늘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었다. 그 미소 하나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내 칼질은 부드러워졌다. 처음엔 손목만 쓰던 내가 이제는 어깨와 팔까지 써서 리듬을 타듯 채소를 썰게 되었다. 썰어진 재료들을 보고 있으면 묘한 성취감이 밀려왔다. 나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파 송송 썰어 올린 된장국은 언제부턴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되었다. 오늘은 된장국이야. 내가 식탁에 올리면 아내는 천천히 수저를 들어 국물부터 맛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으며 말했다. 참 따뜻하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내 손끝의 어설픈 칼질도 부족한 간도 모든 게 용서받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쉬운 날만 있는 건 아니었다. 어느 날은 간을 맞추지 못해 국을 통째로 버리기도 했다. 또 어느 날은 너무 오래 끓여 국물이 졸아붙고 바닥이 탄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우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쌌다. 나는 왜 이렇게 서툴까? 하지만 아내는 그런 나를 다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다가와 가만히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그 말에 나는 울컥해졌다. 아내는 매일매일 내게 가르쳐 주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툴러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칼질은 손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조미료는 손맛이 아니라 진심으로 녹여내는 것이라는 걸. 부엌에서 보낸 그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되고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다. 하루는 물을 얇게 썰어 된장국에 넣었는데 아내가 한참을 국물을 떠먹더니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다. 창래씨,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수저를 든 손이 떨렸고 뜨거운 국물에 눈시울이 저절로 뜨거워졌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조심스럽게 적었다. 오늘 아내가 내 국을 먹으며 웃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부엌에 선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매일같이 아내를 위해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삶을 이어가는 의식이었다. 나는 알았다. 아내가 하루하루 약해질수록 나는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부엌에 선다. 칼질이 서툴러도 괜찮다.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정성껏 담아내고 있으니까. 부엌이 점점 내 세상이 되어갔다. 나는 요리책을 사서 밤마다 들여다보았고 인터넷 영상을 찾아 따라하기도 했다. 처음엔 모든 게 어려웠다. 끓는 물에 면을 넣는 것조차 망설였던 내가 이제는 미역국을 끓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심지어 생선구이도 도전하게 되었다. 요리라는 건 생각보다 단순한 공식이 아니었다. 물의 온도, 불의 색이, 재료가 지닌 시간과 맛을 몸으로 익혀야 했다. 그 과정을 겪으며 나는 배워갔다. 조급해하지 않는 법을, 서두르지 않는 마음을. 아내는 그런 나를 지켜보았다.
가끔은 웃었고 가끔은 미소 지었고 가끔은 눈물까지 보였다. 창래 씨, 점점 요리사가 다 되어가네. 그 말에 나는 쑥스러워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다. 하루는 아내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기력이 없고 입맛도 없어 보였다. 나는 고민 끝에 죽을 끓였다. 쌀을 오래 불려 푹 끓이고 다진 야채를 곱게 넣어 부드럽게 저었다. 소금 대신 다시마 육수로 간을 하고 아내가 좋아하던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릇에 죽을 담고 수저를 얹어 조심스레 침대 곁으로 가져갔다. 오늘은 좀 괜찮을까 해서 내가 좋아하던 그 죽 끓였어. 아내는 천천히 눈을 떴고 죽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숟가락을 겨우 들어 한 입 떴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눈을 감은 채 머금었다. 잠시 후 조용히 눈을 뜨고 말했다. 창래 씨, 나 이거 예전에 아기 낳고 처음 먹었던 그 죽 맛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춘 듯 멍해졌다. 아내는 눈가를 적시며 말을 이었다. 그때도 당신이 끓여줬잖아. 서툴게 그래도 따뜻하게. 지금도 그래. 정말 고마워. 나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가늘어진 손가락, 힘없이 얹어진 그 체온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식지 않은 냄비, 조용한 국물 끓는 소리, 그 속에 아내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도 따뜻했어. 사랑은 그렇게 반복되고 있었다. 처음처럼, 그리고 마지막처럼. 그날은 왠지 모르게 하늘이 유난히 붉게 물들었다. 늦은 오후 부엌 창가로 스며든 햇살은 따뜻하기보다 서늘했고 나는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다. 오늘은 뭘 해줘야 할까?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재료들을 하나하나 꺼냈다. 소고기 조금, 시든 미나리 한 줌, 애호박 반 토막, 그리고 마지막 남은 계란 2알. 부족하지만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나는 작은 국거리용 고기를 볶아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다. 미나리는 살짝 데쳐 무치고 애호박은 소금에 절여 볶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걀을 곱게 풀어 부드러운 달걀찜을 완성했다. 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이 올려졌다. 아내를 침대에서 부드럽게 깨웠다. 일어나 볼래?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아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마치 온몸이 천근만근인 듯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나는 아내를 부축해 식탁에 앉혔다. 아내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 한 모금, 미나리 나물 한 젓가락, 애호박 볶음 한 점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먹먹해져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는 한참을 식사를 이어갔다. 숨을 고르며 때로는 수저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며 한 점 한 점 정성껏 음식을 맛보았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새겼다. 이 순간을 잊지 말자. 한 끼 식사가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걸. 아내는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말했다. 창래 씨,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아껴줘서, 이렇게 사랑해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아내의 손은 가늘고 가벼웠다. 마치 살짝만 힘을 주어도 부서질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래도록 손을 맞잡고 있었다. 서로 말을 아꼈지만 마음은 더 깊이 전해졌다. 해는 이미 지고 집안에는 부드러운 어둠이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아내를 다시 침대에 눕혔다. 아내는 힘겹게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아침에도 당신 밥 먹고 싶다. 나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그래.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 만들어줄게. 그날 밤 나는 부엌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텅 빈 식탁 위에는 아직도 아내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그 체온을, 그 마지막 저녁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아내는 점점 식사량이 줄어들었다. 한 숟가락을 뜨는데도 긴 시간이 걸렸고 국물 한 모금을 넘기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나는 몇 끼마다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삼키기 편할까? 죽을 만들고 미음을 끓이고 채소는 곱게 다져 부드럽게 볶았다. 칼끝이 닿는 모든 재료에 내 마음을 함께 쓸어 넣는 기분이었다. 아내는 점점 말을 아꼈다. 가끔은 눈빛으로만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사랑도
그리고 이별의 예감까지 담겨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손을 멈출 수 없었다. 식사를 다 하지 못해도 숟가락을 놓아도 나는 계속 국을 끓이고 죽을 쓰고 반찬을 만들었다. 끝까지 해줘야 해. 끝까지 따뜻한 밥상을 차려줘야 해. 그게 내가 아내를 향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 같았다. 어느 날은 아내가 식탁에 앉지도 못했다. 나는 작은 트레이에 미음을 담아 아내의 침대 머리맡에 놓았다. 아내는 힘겹게 눈을 떴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 모습이 더 아팠다. 나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아내의 입에 미음을 가져갔다. 아내는 겨우 한 모금 삼켰다. 조금 짜네.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다음엔 더 부드럽게, 더 싱겁게 할게. 아내는 가느다란 손으로 내 손등을 살짝 쓸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내 심장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속으로 빌었다. 조금만 더 버텨줘.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아내의 숨은 점점 얕아지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 서서 아무도 먹지 않는 밥을 짓고 식지 않는 국을 끓이며 홀로 시간과 싸웠다. 이 손을 멈추면 정말 이별이 올까봐. 그래서 나는 끝까지 부엌에 머물렀다. 칼을 들고 냄비를 저으며 식지 않는 사랑을 계속 끓여냈다. 아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은 그렇게 부엌에서 조용히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부엌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괜히 조심스러워졌다. 칼과 도마는 그대로였고 조리도구도 전날처럼 걸려 있었지만 그곳에 있던 온기만은 사라진 듯 했다. 나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다. 무엇을 꺼낼지 알면서도 또 꺼내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 문을 여는 행동조차 그 사람과 나는 일상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식탁에 앉아 빈 그릇을 바라보다가 자꾸만 고개가 아내가 앉던 자리를 향했다. 그 자리에 더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자꾸 그곳을 향해 말을 걸고 대답 없는 대화에 조용히 눈시울을 적셨다. 당신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이제 대답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면서도 그 말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한때는 두 사람이 함께였던 공간, 이제는 나 혼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추억을 씹는 공간. 나는 식탁 위에 차마 치우지 못한 컵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그 입술 자국조차 이제는 기억으로 남은 그것을 입에 가져가듯 애써 다가갔다. 눈물이 떨어져 컵을 적셨다. 부엌 한켠 아내가 자주 닦던 싱크대에 손잡이를 쓸어내리며 나는 문득 말했다. 이상하지? 당신이 없는 이 공간이 아직도 당신 냄새가 나. 나는 조용히 아내가 앉던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잘 지내지? 보고 싶다, 여보. 너무 많이. 사랑이 떠난 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부엌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시간 아내의 빈자리에 조용히 차 한 잔을 놓는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대답 없는 이야기들을 조심스레 꺼내놓는다. 그것이 내가 지금 사랑을 견디는 방식이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이대로 멈춰있을 수만은 없지.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남아있는 재료들을 꺼냈다. 남은 쌀 한 줌, 말라가는 파 몇 뿌리, 작은 달걀 한 알. 별것 아니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소중히 손질했다. 쌀을 씻고 파를 다듬고 달걀을 조심스럽게 깨뜨렸다. 작은 밥솥에 쌀을 안치고 끓는 물에 파를 넣어 국을 만들었다. 달걀은 부드럽게 저어 스크램블을 했다. 부엌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냄새가 퍼졌다. 나는 작은 상을 차렸다. 밥 한 공기, 파국 한 그릇, 달걀 스크램블 하나. 그리고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다. 텅 빈 자리가 옆에 있었지만 나는 외면하지 않았다. 오늘은 나를 위해 먹자. 숟가락을 들어 파국을 한 입 떴다. 싱거웠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고였다. 밥을 한 숟갈 먹고 달걀을 한 입 먹으며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아내가 없더라도 나는 살아야 했다. 아내가 남긴 따뜻함을 기억하며 나는 나를 위해 밥을 지어야 했다. 먹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살아있다는 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이 없지만 나는 살아. 그리고 계속 살아갈 거야. 식탁 위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올랐다. 비록 혼자지만, 비록 울컥하지만
나는 매일매일 다시 밥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당신 없는 삶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작은 밥상 위에도 다시 봄이 올 것이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집에 찾아왔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나는 무심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식탁에 앉은 아들은 빈 밥상 위를 바라보다 말했다. 아버지 밥은 잘 챙겨 드세요? 나는 대답 대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남아있는 재료들을 꺼냈다. 쌀 한 줌, 파, 계란, 그리고 작은 고등어 한 마리. 나는 조심스럽게 손질을 시작했다. 아내에게 배웠던 그대로 천천히 정성껏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파를 송송 썰어 국을 끓였다. 고등어는 노릇하게 구워냈다. 오랜만에 부엌에 따뜻한 냄새가 퍼졌다. 아들은 조용히 부엌 문턱에 기대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밥 먹자. 작은 상 위에 밥과 국 그리고 고등어 한 접시를 올렸다. 아들은 수저를 들고 밥을 한 숟갈 떴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밥, 옛날 엄마 밥 맛이 나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나는 애써 웃었다. 엄마가 가르쳐줬거든. 아들은 천천히 밥을 먹었다. 나도 아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어색하고 조용했지만 그 식탁 위에는 오래된 온기와 사랑이 피어올랐다. 나는 깨달았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걸. 아내가 남긴 따뜻함을 아들과 함께 지켜나가는 것.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부엌불을 끄지 않고 잤다. 부엌 가득 남은 밥 냄새, 식탁 위 작은 그릇 하나에도 아내의 숨결이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다짐했다.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사랑을 끓이고 사랑을 데우며 살아가자. 아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멍하니 있지 않았다. 냉장고 문을 열고 쌀을 씻고 작은 국을 끓이는 일이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간단한 반찬을 만드는 동안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내가 남긴 부엌 그곳에서 나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물소리, 칼질 소리, 국 끓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내 삶을 지탱하는 숨소리 같았다. 나는 매일 한 끼 한 끼를 정성껏 준비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을 잃은 자리가 슬픔만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그 위에는 여전히 따뜻한 기억이 함께했다. 나는 알고 있다. 삶이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독이며 살아가는 것임을. 부엌은 이제 나의 삶이다. 그리고 나는 이 조용한 부엌에서 다시 하루를 살아낸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그리워하고 다시 웃기 위해 나는 오늘도 밥을 짓는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기억은 크게 울리는 한마디보다 조용히 끓는 국물 속에 부드럽게 지은 밥 한 공기 속에 더 깊이 스며 있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그 모든 따뜻했던 순간들은 식탁 위에 국물 한 숟가락에 오늘도 고요히 남아 있었다. 나는 이제 안다. 한 끼를 준비하는 일, 한 끼를 먹는 일, 그 모든 소소한 순간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그 사람은 내 곁에 없지만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조심스럽게 밥을 짓는다. 이 맛있는 눈물 섞인 인생을 다시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으며 살아가기로 한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이 작은 등대의 불빛을 더 멀리 퍼뜨려주세요. 당신의 오늘도 소중한 누군가를 떠올리며 따뜻하게 빛나길 바랍니다.